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테크비아이 김미래 대표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안내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특허법인에서 활동을 하다가 기술 이전 사업화에 관한 그런 컨설팅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주니어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료는 이게 이제 그 창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 기술 중심의 그런 창업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좀 사례를 대표적인 국내에서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가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거를 국가에서도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대비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님 저기 발표 중에 죄송합니다만 혹시 전체 화면 F5번을 누르시고 프레젠테이션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 창업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 이런 시간을 함께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술 창업과 관련된 그러한 분쟁, 특히 특허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례를 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소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간단하게 우선 그 시대 변천 속에서 기술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기술 사업화에 대한 리스크가 다양한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한 리스크 중에서 이제 그 기술 분쟁 때문에 정말 아주 유망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쓰라린 고배를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소개시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거에 어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법제도 이런 미숙한 제도 때문에 기술 기업들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법제도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아주 대폭 강화 최근 들어서 한 2,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뼈아픈 기술 창업 기업이 실패한 사례로부터 여러분들이 기술 창업을 했을 때에 그래도 그런 과거의 쓰라린 어떤 그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런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일지를 끝으로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대 변천과 우리 기술 사업화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과거 뭐 역사는 뭐 100년, 200년, 1000년 뭐 전에도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었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21세기 이전의 19, 20세기 산업혁명 시대, 그다음에 그 전에 중세근대 시대 쫙 보면 항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무한한 경쟁을 계속하면서 뭐 국가 간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보면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없고 다만 어떤 그 교육열이 높아서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는 그러한 국가로 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21세기에서 우리가 지금도 상당히 어떤 세계적으로 봤을 때 10대 무역
대국 속에도 들어가고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특허의 경우는 IP5에 들어간다 그러죠. 이런 상당히 많은 그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저는 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창업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들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시대적인 그런 상황,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션터머라는 데에 들어가 보시면 이 장표가 떠 있을 텐데 이게 이 우리나라 환경은 아니고 미국의 우리 코스피에 올라 있는 상장된 기업 200개 대표적인 기업과 같이 미국에도 스탠다드 앤 투어스가 500대 기업에 대해서 마켓 밸류를 계속 지속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이 기업 회계에 따라서 분석해 보았을 때 그럴 때 시장 가치하고 그러니까 북밸류와 마켓 밸류를 따져보면 이 기업의 가치가 사회가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그런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부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5년, 85년 때에는 85년을 예를 들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어떤 기업 S&P 500대 기업에 500대 기업에 들어오는 그 회사들의 전체 자산 가치의 약 한 68 내지 70% 정도가 유형의 자산이었고 그 중에서 형체가 없는 무형 자산이 30% 정도를 점했었는데 이게 10년 뒤에는 완전히 거꾸로 뒤바뀌어서 무형의 자산이 70% 가까이, 유형의 자산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럼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무려 90% 정도가 정말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는 S&P 500대 기업이 그 회사가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마켓 밸류가 있는데 시가총액이죠. 그거에서 장부상 잡혀있는 유형자산의 가치가 얼마나를 보니까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90%는 어마어마한 가치는 무형의 자산, 무형의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자산, 즉 특허 등 기술 자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유능한 인재들과 같은 그런 인적 자산, 그다음에 고객 자산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은 되지만 어쨌든 상당히 이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게 있습니다. 이 점선이 미국 시장이 급변하는 것이 80년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남의 아이디어 기술을 카피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관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년대 초중반 레이건 정부 때부터 강화가 돼서 왜냐하면 일본 또는 유럽 후발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력을 잠식하게 되는데 그 잠식하는 이유를 보니까 제조력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본이나 이런 외국 기업들이 강한데 미국의 경우는 R&D를 많이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특허나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를 하다 보니까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이 엄청나게 어떤 비중적으로 상승을 하고 전체 토탈 밸류로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밸류업이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4년 전, 한 4년 6개월 전에 여기 보면 미스터 캡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지금 올라져 있는 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빅 컴퍼니들의 시가총액을 시점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7년 2월 달에 IT 분야의 글로벌 탑 10이 어디냐 보면 그 당시에 애플이 1위였었고 인텔이 10위였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그 중에서 6위에 마크돼 있죠.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약 한 300조 정도 됩니다. 이때의 애플은 800조 정도가 됐고요. 자, 이게 그러면 그 다음에
2년 뒤로 가면 2년 한 6개월 정도 되죠. 2년 뒤로 가면 어떻게 변하느냐? 앞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이 강세고 그 중에 한국 기업 하나와 중국 기업 두 개가 텐센트, 알리바바가 바로 뒤에 와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 기업들이 그 전에는 일본 기업들 1세기였었는데 2017년경에는 탑10 안에는 일본 기업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2년 6개월 뒤에 가면 어떻느냐? 요때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나 구글보다도 위에 올라가 있었었고, 한 1,300조 정도 되고, 삼성전자는 조금 밀립니다. 어디한테 밀렸냐면 중국 기업들한테 바로 밀렸습니다. 삼성전자 뒤로 있었던 중국 기업들이 두 회사가 다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더 글로벌 마켓에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규모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313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1,300조. 애플의 경우는 아까 한 800조 정도에서 300조 정도가 늘어서 1,130조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게 2년 전쯤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느냐? 7월 달에 2021년 7월 달에 보면 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다시 애플이 무려 3,000조 가까이 갑니다. 2,856조, 이게 2021년 7월 25일자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로 밀려났고, 구글이 4위, 페이스북이 5위입니다. 페이스북이 1200조죠. 앞에서 보시면 페이스북은 마찬가지로 5위였었는데 한 670조 정도 됐거든요. 그거에 지금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럼 우리의 삼성전자는 어떻느냐? 대만의 TSMC가 더 앞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는 10위로 물러나 있습니다. 지금. 역시 늘기는 많이 늘었어요. 300조대에서 533조 원으로 많이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애플이나 페이스북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래도 탑10에 들어가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시시각각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 이 기업의 가치의 내용들을 보면 애플의 자산 가치 중에서 애플은 제조 라인이 없죠. 다 폭스콘이나 이런 해외가 설계하고 개발하고 개발 설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외주 가공 제작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러한 아주 전형적인 기업인데, 이 애플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습니다. 처음에는 삼성과 비슷하게 가다가 처음에 삼성보다도 못했었죠. 그러다가 아이팟 가지고 컴퓨터 사업에서 좀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아이팟 가지고 재기에 성공하고,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주름잡는 그런 어떤 빅 컴퍼니가 됐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애플 이런 데들 보면 이게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중에 무형자산의 가치가 정말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애플의 경우 회계적으로 봤을 때 무형자산이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뭐 공장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것들 다 합쳐봐도 이 애플의 시가총액의 회사 전체 가치의 10%도 안 되고 90% 이상이 기술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들이 또는 어떤 마케팅 역량 이런 것들로 해서 창출되는 그런 기업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고요. 페이스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의 자산은 사실 여러분들과 같은 페이스북에 많이 접속하고 있는 그런 유저들이죠. 그렇지만 그 가치는 페이스북 하나가 삼성전자를 2개 반 정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밸류가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 2년 주기로 보더라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상승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보면 이 어떤 기술, 지식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성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기술 사업화 리스크를 간단하게 자료를 제가 캡처해서 하나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창업을 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R&D를 해서 좋은 기술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개발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양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고 하는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실패의 위기들이 맞닥뜨려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뭐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 바인의 바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도 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기술 기업의 경우라면 당연히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 항상 앞서갈 수 있는 기술력과 그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는 자금력 그리고 치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서 이번에 제가 1시간 동안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 속에서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기술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렇게 휘말렸을 때 왜 그렇게 어려워지는지를 여러분들은 대부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기반 기업이 기술 사업화 리스크를 많이 안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상업연구원의 박정복 교수님이 발표하신 그 글을 보고 거기서 캡처를 했는데 3,000개의 원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중에서 성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업적인 성공은 하나, 런칭되는 거는 그 시장에 런칭되는 거는 2개 가까이, 시제품까지 되는 것은 4개. 그 다음에 어떤 큰 프로젝트로 해서 정말 시제품 가기 직전까지 가는 것이 한 9개 정도. 이런 정도로 3,000개로 시작했을 때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학술적으로 나온 논문 통계입니다. 그 정도로 기술 사업화에 대한 리스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높다라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코스트는 반대로 뒤로 가면 갈수록 많은 코스트가 들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가 다 사업화 리스크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갑자기 자꾸 하셨지만 우리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창조경제연구회에서 발표하셨던 글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과거에는 기업 가치가 생산성에 좌우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식재산, 고객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큰 수익 창출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예로서 애플이 지금 세계 1위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한 500조 정도면 거긴 2,800조니까 한 6배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회사의 경우는 R&D를 주로 하고 생산의 경우는 이렇게 그 외부의 생산 기지를 폭스콘이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회사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예를 보였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술 분쟁에 대해서 좀 어떤 분쟁을 소개하고자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세계적인 혁신 기술이었습니다. MP3 플레이어라고 하는 건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그 세상에서 떠들썩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발명한 것은 1997년에 디지털 캐스트라는 나중에 회사 명칭이 mpman.com이라고 바뀌기는 하는데 그 회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과거 8, 90년대 가장 배우고 싶어 했던 기업이 어디였었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소니입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 뒤에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이 소니를 어떻게 하면 배워서 삼성전자 그렇게 뒤로 쫓아갈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했었는데 그 소니의 신화는 바로 워크맨이죠. 그 카세트 테이프 리코더인데 그 카세트 테이프는 훨씬 더 큰데 그게 이제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 음악이나 어떤 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대히트를 쳤죠. 그런데 그 후에
뭐 CD 플레이어가 나오긴 했지만 CD 플레이어 후속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게 MP3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MP3 플레이어는 이상하다, 그건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판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지금 형체도 없이 망했습니다. 어쨌든 그 회사가 디지털 캐스트라는 회사였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mpman.com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는 mpman.com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MP3 플레이어는 다 아시죠? 설명 안 드려도 이 음악을 듣는 그러한 거고, 이게 뭐 애플의 아이팟이나 스마트폰 이런 데 다 디지털 파일로 음악 듣는 것은 이 기술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정말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잘 발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특허까지 받고 했는데 그 회사가 왜 망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한국 특허는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청구항이 유력한 청구항들이 무효가 됐고, 그리고 분쟁 과정에서 이제 무효가 됐다면 쓰러졌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쓰러졌고, 나머지 좀 쓸모없는 청구항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유지료, 즉 세금을 안 내고 그냥 포기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발명이, 발명 3개였었는데 동일한 발명이 미국, 유럽, 중국 이런 해외에도 출원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의 회사는 망했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경쟁 회사들과의 엄청난 분쟁에 휘말렸던 그런 스타트업은 망했지만, 그 특허는 팔려나가서 결국은 미국의 MP, 보통 특허 괴물이라고 이야기하죠. MP인 텍사스 MP3 테크놀로지가 이것을 모두 사서, 그렇게 해서 2007년에 미국에서 삼성을 비롯해서 애플 이런 데들로부터 그런 데들한테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어마어마한 로열티를 받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즉, 이 소송을 제기해서 국내에서는 경쟁 기업들이 무역화시킬 때 특허가 등록됐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분쟁을 거치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는 줄어들기도 합니다. 권리 내용이. 그런데 미국에서는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이 피소 기업들이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소송을 취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그 사례를 이제 왜 그러면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이 왜 망했을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이제 어떤 기술 사업화를 시작하는 스타트업 우리 주니어 분들께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분석을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틀림없이 많은 인재들이 창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정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왜 잘 안 나올까라는 것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연구한 주체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고 하는 게 딱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2011년에 만들어지고 2012년도에 분석을 했던 게 그때까지 있었던 여러 분쟁들을 쭉 다 연구를 해보고 카이스트하고 서울대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제도적으로나 이런 거에서 잘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 본 겁니다. 거기에서 단연 1위로 올라온 것이 이 MP3 플레이어 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었는지 좀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디지털 캐스트라는 데에서 처음 아이디어가 나와서 1997년에 나와서 특허 출원을 하고 98년에 독일 하노버 국제 전자제품 전시회에 나가서 아주 대히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새로운 트렌드를 확 바꾸는 그러한 새로운 그런 어떤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인정을 받죠. 그리고 나서 투자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많은 홍역을 거치다가 결국은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디지털 캐스트라는 데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그 황정화 대표라는 분이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라는 데에다 하고 손을 잡고 리오라는 그 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석권하게 되고, 국내에서는 이제 그 mpman.com이 국내 시장에서 그게 이제 세안정보 시스템이 전략적으로 협력했던 그런 회사였었는데요. 세안정보 시스템에 이제 합쳐져서 그런 활동을 했고, 이게 이제 mpman.com으로 이름이 바뀌어졌고, 이때서부터 이제 분쟁이 완전히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mpman 디지털 캐스트라든가 세안정보 시스템은 잘 안 알려져 있고, mpman.com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나중에 경쟁업자인 레인컴으로 결국은 인수가 됩니다. 요 특허가 이렇게 공유 형태로, 둘이 공유하는 형태로 돼 있다가 mpman.com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레인컴으로 넘어가고, 이게 다시 미국의 시그마텔로 팔려나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MP, 즉 특허 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 MP3 테크놀로지에 팔려나가서 거기에서 삼성전자, 애플, 샌디스크 이런 데들을 제소해서 2009년에 2007년에 제소하고 2009년에 합의해서 다 끝내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그 MP3 플레이어라는 정말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어 놓고 이 회사가 이런 지금 형체도 없이 없어졌을까라는 것을 이제 창업을 이미 하셨거나 또는 앞으로 창업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을수록 사실은 분쟁의 리스크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한 권리이고 그에 저항하는 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mpman.com하고 소닉블루가 특허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원천 특허입니다. 1특허라고 제가 명명을 할게요. 이게 97년에 이제 출원이 돼서 2001년 1월 달에 등록이 됩니다. 한 3년 정도 3년 가까이 지나서 등록이 되는데, 등록이 되자마자 이제 경쟁사들이 그 특허청이 잘못 인정한 겁니다. 그거 없애주세요. 라는 무효심판을 제기합니다. 무려 10개 회사가 무효심판을 제기하게 되고요. 이 정도로 인기 있는 제품으로 97년에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고 한 3, 4년 정도 지나면서 엄청나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제품으로 발돋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경쟁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10개 기업 중에 5개 회사는 또 무효심판 외에 특허청 심사국에 이의신청까지 제시를 해서 무려 여러 그런 어떤 분쟁들이 이제 시작이 발단이 됩니다. 요 특허 1이 원천 특허고요. 특허 2와 3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렇게 아류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1월 달에 등록이 됐는데 4월 달에 인터넷상에 공고하자마자 5월 달, 그 다음 달에 바로 이 경쟁자들이 무효심판을 제기했는데, 그 사이에 3월 달에 다시 두 번째 특허, 이 특허라고 하겠는데, mpman.com이 요거는 소닉블루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허를 등록받습니다. 그런데 이 특허도 등록을 3월 달에 받았는데, 이 특허에 대해서는 5월 달에 오히려 이제 mpman.com이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회사들이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싸움이 확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게 10개 기업하고 무효와 그다음에 5개 기업하고 이의신청을 대응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특허가 이제 독자 특허가 나오다 보니까 또다시 이번엔 거꾸로 mpman.com이 역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2달 뒤에 디지털웨이 등 경쟁사 6군데에서 다시
이 특허에 대해 두 번째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러분들 무효 심판 청구하려면요, 심판을 청구하는 쪽이나 답변을 하는 쪽이나 막아야 되는 쪽이나 양쪽 다 최소한 착수금 500, 성사금 뭐 500 내지 1000 이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건수가 벌써 몇 개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러면 한 2, 3억 가지고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쨌든 투자도 많이 받았고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큰 그런 우려 없이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분쟁들이 확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도 추정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9월 달에 LG전자도 이의신청에 신청하면서 정말 그 분쟁이 예상과 다르게 대기업들까지 끼어드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돈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2년 6월에 엠피맨닷컴이 그 첫 번째 원천 특허에 대해서 무효 가지고 막 공방하면서 권리를 좀 살리기 위해서 약간 권리를 조정해서 좀 줄이는 그런 정정 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2002년에 다시 정정 심판을 청구하는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심판 엠피맨닷컴이 그 2월 달에 그러니까 2002년 8월에 이 특허에 대해서 뭘 받냐면 정정 심판을 제기한 것 외에 두 번째 특허에 대해서 두 번째 특허가 무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결을 특허 심판원의 신결을 받습니다. 즉 2001년 3월에 등록을 받은 특허죠.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이의신청 결정이 나왔는데 심사가 잘못된 게 없다라는 그런 결정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다른 주체인 심판원에서는 특허 잘못 나온 거다. 그러니까 특허청 조직 내에서도 이런 상반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게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면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비용들이 소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엎치락뒤치락 해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엠피맨닷컴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착수 시만 하더라도 1,000만 원, 2천만 원 내야 되는 그런 특허 법원에 그 특허 심판원이 무효다라고 한 신결을 그거 잘못 내린 거다라고 판결을 해달라라는 그런 불복 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요 비용은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하면서 무효권도 2심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1심에서 무효가 나오고 특허법원에 올라가 있으니까 더 이상 1심에 진행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진행될 실익이 없다라고 보고 스스로 냈던 엠피맨닷컴이 그거는 취하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쓰라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2월에 엠피맨닷컴이 세 번째로 낸 특허가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는데 그 등록되자마자 이번엔 레인콤이 또다시 무효 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있으면 당연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지만 그게 시장에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허면 이렇게 분쟁거리가 많아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엠피맨닷컴은 점점 그 자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싸움에는 분쟁에는 이런 기술 분쟁에는 변호사들이나 변리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뭘 해주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부의 기술이사라든가 아니면 연구소 직원들 또는 대표이사 여기에 많은 시간을 매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상대방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면서 그 싸움에서 불리한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온갖 힘을 다 쏟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작
사업에는 매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이중 삼중으로 고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엠피맨닷컴이 2002년 하반기에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이때 보면 그 2022년 하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건들이 늘어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취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그 특허 원부, 즉 우리 건물 아파트나 이런 거에 보면 등기부가 있는데 특허들은 이제 특허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부를 보면 2003년 2월에 담보가 설정이 된 게 나옵니다. 근질권이 약 한 74억 원 정도가 두 번째 특허를 담보로 해서 그렇게 걸리게 되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기보와 신보가 가압류 등록한 걸로 보면 보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5, 6개월 뒤에, 한 6개월 뒤에요. 정확하게 6개월 뒤에 인피맨닷컴이 화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자를 더 받기도 어렵고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채무를 좀 이렇게 유예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화의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 9월에 9월까지 쭉 그런 상황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2003년 9월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좋은 그런 호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 호재는 첫 번째 원천 특허가 미국에서 등록이 됩니다. 그 등록이 되니까 이제 엠피맨닷컴은 이거 정말 좋은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바로 그냥 등록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심사관이 등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도 받지만 또다시 그거에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분할 출원을 해서 계속 시장에서 조금씩 원천적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이렇게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실시자들을, 즉 경쟁자들을 이렇게 막아내기 위한 전략으로서 그런 분할 출원을 여러 건, 한 10건 가까이 해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사실은 잘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그런 경쟁업자들과 경쟁 사업자들과 분쟁을 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이제 상황이 되고, 어떤 적정한 지원 세력을 만들지 못했던 게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이제 맞닥뜨려진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엠피맨닷컴이 그 레인콤을 상대로 해서 미국 특허가 나오니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국내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법원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뭐 정말 엄청난 아주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가서 그런 뭐 서로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레인콤은 이 당시에 아주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엠피맨닷컴은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못하고 쇠락하는 그러한 형태여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엠피맨닷컴이 레인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이유는, 레인콤이 당시 이제 코스닥 등록을 매출도 많이 오르고 워낙 그 회사가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타이밍에 좀 협상을 유도해 보려고 이런 그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가서 이 원천 특허에 대해서 특허청이 엠피맨닷컴의 손을 들어줍니다. 정정을 좀 권리를 약간 줄이는 쪽으로 정정을 받아들여 주면서 그 대신 무효는 아니다. 무효 신청이 들어온 그 10개 기업들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들은 이제 다시 특허 법원에 불복 심판을 올라가고, 엠피맨닷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방어를 해야 되는, 특허 법원에 가서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더 힘들어진 겁니다. 어쨌든 좋은 특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소송들이 얽히고 설키고 늘어나면서 회사는 사업에 매진하지 못하고 이런 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악재에 휘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4년 6월에는 이제 상대방 경쟁 기업들이 원천 특허 1에 대해서 엠피맨닷컴이 승소를 했는데 1심에서 이걸 이제 특허법원에 불복하고 올라가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 큰 비용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엠피맨닷컴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3년 정도 엠피맨닷컴이 정말 10여 개의 여러 유력 경쟁사들과 정신없이 다투는 과정에서 서서히 비즈니스는 망가져 갑니다.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그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회사의 제품을 부품을 넘겼는데 돈을 못 받았던 이런 채권자들이나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던 채권자들이 서둘러서 특허권을 압류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레인콤에 팔려나가서 레인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마테를 거쳐서 MP3 테크놀로지라는 그러한 데로 넘기고 이 회사는 엠피맨닷컴은 결국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원천 특허를 확보한 아주 정말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한 이게 작은 기술이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기술을 확보한 그런 기술 벤처는 국내 좁은 시장에서 올망졸망한 그러한 경쟁 기업들과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쓰러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 알짜배기 특허는 외국 MP한테 팔려나가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말로는 정말 1, 20억, 1, 200억이 아니고 엄청난 그런 로열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엠피맨닷컴이 국내에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고 대응을 올바로 해서 자리매김을 했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 받을 수 있던 로열티가 얼마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무려 3조 원입니다. 3천억 원도 아니고 300억 원도 아니고 3조 원입니다. 그것도 5년 동안 세계적으로 팔려나간 MP3 플레이어 대수에다가 또는 스마트폰 대수에 일정 로열티를 적용을 했을 경우 그 경우에 추정된 금액이 무려 3조 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MP3 플레이어에 대한 로열티가 그 중에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엠피맨닷컴이 수혜를 받았더라고 하면 그러면 아마도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2009년에 좀 이런 내용을 좀 기사를 읽고 이 디지털 타임즈에 기고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당시도 보면 야 정말 이 엠피맨닷컴이 만약에 한국에서 창업한 게 아니고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했더라면 어땠을까? 정말 그런 좋은 아이디어고 그게 등록이 돼서 뭔가 힘 있는 투자자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이 회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을 정말 한껏 펼쳤다라고 하면 과연 후발주자인 애플이 컴퓨터 비즈니스에서 망가지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재개하려고 많이 하다가 겨우 잡아서 성공한 이 아이팟 시리즈 이게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엠피맨닷컴이 이런 아이팟 시리즈와 같은 그런 정말 유력한 제품들을 투자하고 만들어내고 하면서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유력한 그런 스타트업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그런 우리 그 창업에 관여했던 분들이 정말 허망하게 쓰러져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더 이상은 반복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주장이라고 했었고, 저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제도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그
제도 개선 또는 이런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했었었는데 하여튼 그런 공감대가 여러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런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국가 차원에서도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제 개선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제도가 강화가 됩니다.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80년대 초반, 지금으로 보면 30년 전입니다. 그 시기의 변화가 불과 2, 3년 전부터 한국에서 미국에서 30년 전에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틀림없이 기술에 대한 가치, 기술 기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M&A가 안 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거든요. 굳이 아무리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를 비싸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거기에 있는 핵심 인력 몇 명만 뭐 두세 배 또는 좋은 조건을 주고 영입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고 특허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보호를 안 해줬었기 때문에 그다지 염려하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왔던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를 겁니다. 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현직 판사로 계시는 권보원 판사님이 통계를 논문으로 통계를 낸 겁니다. 한국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대값이 약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 66억 정도 됩니다. 11배 정도 됩니다. 물론 시장 규모 차이가 우리가 한 미국의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11배가 아니고 110배죠. 110배. 6천만 원이 10배면 6억이니까 66억이면 110배의 가치가 납니다. 시장 규모는 뭐 10배 이내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그렇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국내에 대한 기술의 가치는 지금 아주 저평가되어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한국 특허는 필요 없다라고 해서 해외 특허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에 먼저 한글로 내고 그걸 번역해서 미국에 나가고 중국에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출원하는 대기업들도 그랬거든요. 대기업들도 그렇게 해왔었어요. 즉 한국 특허는 소용없다. 이런 것들이 만연되는 것을 이제 국가에서도 위험스럽게 보고 그 제도를 확 바꿔나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꿨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꾸게 된 계기는 침해하더라도 그냥 정당하게 기술료를 내고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이득이다. 들키지 않으면 하나도 안 줘도 되고 들키면 법원에서 뭐 평균적으로 6천만 원 주라 그러는데 그럼 뭐 그때 가서 주지 이렇게 하는 게 만연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지금은 그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완전히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틀을 완전히 바꾼 것뿐만이 아니고 곱하기 3까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뀐 거는 2년 전입니다. 2019년 7월. 근데 아직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그러한 판례는 아직 제가 접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보통 이제 이런 판결까지 나려고 하면 2, 3년이 걸리니까 뭐 빠르면 금년 내 아니면 내년 중에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에 충격파를 줄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다들 모르겠죠. 자,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우리 법제상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침해한 자한테 부과하는 그런 손해배상액에 가장 많이 적용했던 것이 실시료 기준,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주어왔던 대로
그 손해배상을 해줘라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거가 미국과 같은 합리적 실시로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기반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법원의 판사님들 중에서도 기존이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앞에 선 판결례들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확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아직은 판결이 아직 나오질 않았다. 이제 막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즉 기존의 손해배상으로 했던 틀 자체를 바꿔서 통상대로 주던 대로가 아니고 이게 개발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그런 걸 합리적으로 따져서 손해액을 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법문구가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뀐 것에 근거해서 나온 금액 거기에다가 또 곱하기 3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보다 몇 배가 늘어날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알면서 남의 특허, 그 내용이 남의 특허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실시했을 경우, 그 경우는 3배까지 할 수 있도록 틀만 바꿔서 좀 더 높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곱하기 3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기술 유출 탈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외에 그거는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더 많은 그러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또 인정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어떤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에 곱하기 3까지 할 수 판사가 법원에서 그게 합리적일 때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사실 실제 그 특허권자들 입장 그 권리를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빼앗긴 쪽에서 보면 항상 안타까웠던 게 이겁니다. 기술을 뺏긴 쪽에서 그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제조라든가 이런 것 기술을 훔쳐간 쪽에서 또는 도용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입증하는 부분도 개연성을 특허나 기술을 빼앗긴 쪽에서 개연성을 입증을 하면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그런 기술을 쓰지 않고 이런 기술을 쓴다라고 구체적인 실시기업, 즉 침해로 몰리고 있는 기업은 나는 이런 기술을 썼기 때문에 침해 아니다라고 그걸 반대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의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거 내 기술을 이렇게 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면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 기술이 아니고 다른 기술을 쓰는데 그 기술은 영업비밀상 얘기할 수 없다. 이러면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던 거죠. 기존에.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달라졌다. 이런 입증에 관한 부분까지도 달라져서 제도가 정말 확연하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술이라는 무형자산이 시대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내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앞에 MPBN닷컴 사례에서 쓰라린 경험을 여러분들은 이제 겪지 말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 하더라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국내에서도 등록받고 미국에서 등록받고 그랬다라고 해서 그거를 과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쏟아야 되는 또 다른 많은 전략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구비하시고 난 다음에 종합적인 전략으로서 어떤 전체적인 비즈니스에 그거를 녹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너무 믿고 과신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어느 특정 기술만 가지고 뭐 시장을 대응하려고 경쟁자들을 대응하려고 하시지 말고 변리사라든가 주변의 전문가들 또는 유력한 뭐 공공 연구기관 이런 데들한테 조력을 받아서 좋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재가 금방 그런 어떤 이런저런 분쟁 과정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어서 두 번째로는 어떤 포트폴리오 구축, 세 번째로는 이런 기술에서 뭔가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엠피맨닷컴처럼 좋은 제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뭔가 종합적인 전략으로 가기보다는 기술에 너무 올인하는 즉 운영자가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특히 기술 기업 중에서 대표자가 개발자 출신인 경우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경계하셔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장의 변화를 보는데 이때에는 잘 봐야 될 게 후발 경쟁자들입니다. 후발 경쟁자들도 좋은 전략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상 좀 급하게 설명을 드려왔는데 지금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릴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기술이 큰 기업의 자산 가치가 되고 앞으로 M&A가 활성화되는 그런 2, 3년 또는 5년, 10년 내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 이 창업한 기업들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내고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많은 기술 자산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두시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